아직도 나는 이 2023년이 기억이 나는데 이때가 16,000불이었어. 비트코인을 그럭저럭 좋게 보고 있었거든? 근데 공부하는 도중에 그냥 개떡상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이렇게 내려오면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천장 뚫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너는 나랑 사대가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오르는 거 보고 머리가 부글부글 끓었었거든? 근데 드디어 역대급 조정이 나왔지.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공포감에 휩싸여 있을 때 이제 살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뭐 차트쟁이도 아니고 뭐 정치, 경제 이런 매크로 보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는지 요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 회의론자였거든. 왜냐면 이 비트코인의 핵심이 이 탈중앙화잖아. 그러니까 근본부터 이 반정부적인, 국경이 없고 규제를 싫어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트럼프가 규제 안으로 지금 편입을 하고 있잖아. ETF도 생기고,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논의되는 클래리티 법안 이런 것들이 다 규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나는 애초에 이거 두 개가 굉장히 반대쪽에 있는 가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할까,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을 금 대신 외환 보유고처럼 만들어가지고 먼저 선점해가지고 이 달러 패권을 연장하려고 한다, 뭐 이런 썰들이 있지.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됐을 때 뭔가 이제 매력이 있는 자산인데 규제 안으로 들어오고 막 세금 내라고 그러고 이러면은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 생각은 뭐 내 생각이고 이게 계속 올랐단 말이야. 이 오를 때 스토리를 보면 물론 최근에는 좀 덜하지만 화폐가치 방어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이 올랐지.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도 많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메이저 자산이 된 거를 이제 부정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떨어지면 쳐다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공부한 게 이 지니어스 액트야. 이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 있잖아. 뭐 서클이나 이런 회사들, 이 단기 국채를 1:1 비율로 반드시 보유해라. 그리고 이자 지급 금지. 이거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결제 수단이다. 이제 요것 때문에 요 증권성, 이 규제에서는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됐지. 그러면 저 지니어스 액트를 왜 했냐? 지금 중국이 이 미국채를 안 사준단 말이야 지금. 근데 미국은 이 국채를 계속 찍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 있잖아. 그래서 이 국채를 사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요처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쳐다본 거야.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1:1로 교환되는 코인이잖아. 사람들이 이거를 뭐 할 때 이용을 했냐면, 여기 가가지고 1달러를 이렇게 주고, 뭐 예전에는 테더 많이 이용했으니까 1테더를 이렇게 받아. 그리고 이 1테더로 이제 비트코인을 샀단 말이야. 막 트레이딩 하면서. 그러니까 이 법정화폐랑 이 비트코인 사이에 이 교두보 역할을 이렇게 한 거야. 약간 미니 은행처럼. 그러면 이 회사에 이 달러들이 쌓이잖아. 그러면 그 달러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굴려가지고 이익을 내고, 사람들이 다시 테더를 가지고 와가지고 달러로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지. 근데 지니어스 액트 법안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이제 제도권으로 제대로 넣어주는 대신에 너네들이 받는 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단기채로 사.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해버린 거지.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새로운 고객이 생긴 거니까 좋은 거고, 이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뭔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공식화 됐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많이 사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윈윈이 된 거지. 그 지니어스 액트가 한 여기쯤 통과가 됐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전에 이 상승 있잖아. 이거는 이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것에 대한 그 반영을 나는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재료 소멸인 거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가는 스토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금융의 증권화다.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맨해튼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막 0.01개까지 쪼개가지고 서울에 있는 나한테 막 팔 수 있는, 아니면은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도 잘게 쪼개가지고 다 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되게끔 바꾼다는 게 이 모든 금융의 증권화라는 문장이야. 이제 이게 되면 뭐 국경도 없어지고, 그리고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이제 가는 거라고 좀 나이브하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지금 미국의 월가, 이 금융계 이거 엄청나게 크잖아. 그 얘네들의 밥그릇을 그냥 뺏어가겠다는 말이거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테크 세력과 이 금융 세력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이런 거래소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뭐 비트마인 이런 회사들이 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그렇게 막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비트코인 주고받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게, 이 주식은 또 배당이 나오잖아.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자가 나오는 자산들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상품보다 훨씬 더 빡센 규제를 한단 말이야. 아니 근데 막 전 세계에 노드가 흩어져 있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그 규제를 다 맞출 수 있냐?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증권이야. 이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게 이제 애매하단 말이야. 이런 거를 확실히 하자라고 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내일 2월 2일에 논의가 되지.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 이거 하는 거야. 만약에 상품이면 요 상품거래위원회 여기서 감독을 받는 거고, 이게 증권이다 그러면 SEC 여기에서 감독을 받는 거지. 자, 여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뭐 거래소가 단순히 보유자한테 뭐 이자나 수익 이런 걸 만약에 주잖아. 뭐 이더리움처럼 막 스테이킹 해가지고 막
막 이자를 주잖아?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여기가 그 은행권과 요 암호화폐 업계, 여기는 이제 테크라고 봐야 되겠지? 이 두 세력이 완전히 갈리는 지점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더리움에서 뭐 스테이킹 해가지고 이자 주는 거 이것도 그냥 상품이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잖아?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주식, 부동산, 뭐 실물 자산들 이런 것들이 다 쪼개져가지고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는 거지.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거야. 근데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어떤 자산이라고 보기엔 솔직히 힘들거든. 여기 재단이 있어. 이 재단이 사실상 오너라고 생각하면 돼. 그 재단이 원하면 막 찍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은 약간 좀 석유처럼 에너지처럼 가는 거고, 당연히 이 시장이 커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지. 얘는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여기에서의 이제 비트코인 향방은 저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갈릴 수가 있다. 뭔가 이 테크 쪽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떡상할 수도 있는 거고, 전통 금융 쪽으로 힘이 쏠리게 되면 당분간 또 힘들 수가 있는 거지. 나는 저 법안이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가격이 여기서 얼만큼 흔들리냐에 따라서 진입 여부가 달라질 것 같아. 도움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